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이른바 잠룡이라고 하죠.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전북을 찾은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나요? 예, 오늘 우리 전라북도 바른정당의 도당 창당 대회가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주에 방문하게 됐고요. 어제 밤에는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에 갔다가 오늘 오전에 광주에서 또 토론회 한번 하고 이렇게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에 참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소개에서도 순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오셨습니다 하고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에 새누리당이 붙어가지고 저희들도 뭐 한 번씩 실수하고 그럽니다. 예. 17년 동안 머물렀던 당 탈당했습니다. 새로운 보수 창조하겠다 걸었는데 유 의원님이 생각하는 새로운 보수라는 게 어떤 것이죠? 저는 보수는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이제 뭘 지킬 거냐? 나라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좋은 전통과 관습, 질서를 지키면 되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양극화, 불평등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이렇게 붕괴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거, 그게 저희들이 말하는 따뜻한 보수입니다. 그리고 또 보수는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국가 안보만큼은 확실한 보수의 길을 걸어왔고 이 정통 보수답게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이걸 하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이 모든 최순실 사태 대통령 탄핵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있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새로운 보수는 그거 원칙대로 상식대로 바로 지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몸담았던 새누리당이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이런 낡은 보수 아니었나. 그걸 당 안에서 개혁하려고 저는 끝까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그런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보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른정당이라는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가짜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확히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보수, 진보, 대한민국 국민이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별할 분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수는 지키는 건데 그 지키는 게 좋은 걸 지키는 거죠. 공동체든 헌법 가치든 국가 안보든. 그런데 새누리당과 이제 바른정당 이게 보수의 어떤 적자 경쟁을 지금부터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말로 하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창당도 이제 하기 전입니다만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국민들께 늘 실망만 드리고 국정은 실패하고 도덕성과 능력에서 둘 다 모자라는 그런 보수에서 저희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내놓을 법안 또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봐주시고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봐주시고 이러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기존의 새누리당 이 낡은 보수와 새로운 보수를 길을 걷겠다는 바른정당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의 말보다는 앞으로의 저희들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5년의 정치 경력을 보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시절이죠. 맞습니다. 비서실장 하셨었고 또 친박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또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현 탄핵 정국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히 유 의원님께서도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새누리당에 17년 동안 있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생, 이명박 정부의 탄생도 당연하고요. 기여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고
저희들이 신당을 시작한다고 해서 탈당을 한다고 해서 그 과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그 책임이 사면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한 그 책임은 끝까지 제가 가지고 가는 거고요. 다만 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2005년에 한 10개월 박근혜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는데 제가 한 2006년, 7년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당시에 당대표, 비대위원장 또 대통령까지 되신 저분에게 저는 잘못 가고 있을 때 제가 권력의 어떤 서슬시퍼런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제가 할 말을 다 해온 사람입니다. 직언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뭐 더 큰 핍박을 받더라도 좀 더 미리 알고 좀 더 미리 막아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할 말을 다 했다는 게 오히려 부족했던 거 아니냐. 오히려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이 보수가 소멸돼 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이렇게 양날개로 날아가는 나라인데 보수가 지금 소멸되고 망해가는데 저희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결별한 이유는 그러면 그 비선 실세에 대해서 알고 나서 반감이 생겨서 결별하신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과 저 사이가 이래 틈이 생기고 멀어지기 시작한 거는 제가 아마 오래전부터 그분께 비공개적으로 때로는 또 공개적으로 할 말을 다 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신당까지 만들게 된 이 경위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는 언론 보도만 보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네. 저희들도 반신반의했는데 11월 20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날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실세들이 다 임명했던 그 지금의 검찰,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낸 공소장을 보고 그 공소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그 사실들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증거들 이런 거를 저희들이 보면서 이거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회가 탄핵을 저희들이 이제 동참을 해서 탄핵안이 가결이 된 거고요. 네. 지금 특별검사 수사 중이고 헌법재판소 심판 중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뭐 곧바로 60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뭐 과정을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거치게 됐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은 이제 헌재가 빨리 인용이든 뭐든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언제쯤 예측하고 계세요? 글쎄요, 그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한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외부에서 뭐 빨리 하라, 늦게 하라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좀 주제 넘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예상으로는 그 헌법재판관님들이 한 분은 1월 말 임기고 재판소장님은 네. 또 한 분이 재판관은 3월이죠. 예, 13일이 임기고 네. 이래서 두 분 그러니까 특히 그 3월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결정이 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결정이 나서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탄핵으로 된다면 그러면 바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고 다음에 대통령은 인수위라는 준비 과정도 없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지금 일정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치르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도 아무런 이 준비 기간 없이 하기 때문에 나라가 특히 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나 네. 안보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요구되는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촛불 행렬이 엄동설안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네. 저는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헌법 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공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 정신이라는 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국민들께서 공화가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살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 또 지금 온갖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을 정말 정의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그게 공화주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다음의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공화국이란 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의, 평등, 자유, 또 법치, 시민들의 어떤 덕성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같이 추구해야 되는 공공선 이런 게 충실하게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편은 국민들께서 제일 지금 걱정하시는 게 경제, 안보 두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를 해결할 그런 어떤 개혁의 의지, 역량 이런 게 있는 그런 리더십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 정신,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우리 유 의원님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동안 정치하면서 아무 때나 손들고 뭐 선거에 상습적으로 출마하고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당에서건 국회에서건 어떤 경우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제가 확신이 들 때만 출마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또 나라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빠져 있고 수십 년간 누적된 저성장이나 저출산이나 양극화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네. 저는 그동안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가져왔던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그런 개혁,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그다음에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 그걸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는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제가 정말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 예. 실질 심사가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네, 네. 재벌 개혁의 이제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국민들도 예.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지요? 제가 정치권에 오기 전에 그 KDI라는 연구소에서 13년 동안 경제 정책을 연구하면서 제일 주력했던 게 재벌 개혁이었습니다. 재벌 개혁은 백화점식 정책으로 이것저것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법과 원칙 또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재벌 총수나 임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분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일반 국민들, 중소기업을 하는 일반 기업인들하고 결코 달라서는 이거는 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삼성의 경우도 만약 특검이 정말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충분하면 법대로 해야 되고 또 과거 정권에서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재벌의 총수 임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너무나 남발돼 와서 일반 국민들이 왜 저 사람들은 법 위에 사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제가 만약 도전해서 제가 어떤 국가의 어떤 일을 맡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네. 사면 복권 같은 거 절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경유착을 막는 거는 재벌 정책, 재벌 개혁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네. 정치를 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나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그런 정치나 정부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정경유착은 양쪽이 유착돼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부나 어떤 정치권, 그 다음에 재벌, 양쪽이 동시에 개혁이 되고 분명히 원칙들 넘지 않아서는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선을 안 넘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삼성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신호탄이 될 텐데 재벌 개혁에 보수 언론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흘립니다. 삼성 부회장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 악인가? 하지만 국민들의 노후 자금 갖다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지요? 이번에 특검 수사의 핵심이
국민연금의 돈을 가지고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그게 쓰였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만약 부당하게 압력으로 국민연금 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쓰였다면 또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실을 봤다면 저는 그거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는 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반기문 총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으로 가기로 돼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네. 그분은 일단 정치는 본인의 결심 선택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반기문 전 총장 그분의 선택이 바른정당 입당인지 그거는 뭐 아직도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 정당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뭐 철저하게 지키고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이런 민생 분야는 개혁적으로 가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이런 큰 원칙에 그분이 앞으로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면 합류해서 치열하고 공정한 경선을 치러서 한번 이 우리의 대선 후보를 뽑을 때 그분이 참여해 주시면 그럼 뭐 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바른정당의 다른 분들도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인물에 대해서 검증되거나 잘 알지는 못하는데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미리 꽃가마를 준비해 놓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도 돼서요. 예, 그런 꽃가마를 준비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검증은 그분도 철저하게 도덕성과 능력에 대해서 개혁의 의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대선 출마를 곧 선언할 저도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비록 대선까지의 기간이 혹시 짧아지더라도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도덕성과 정책 능력, 개혁 의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 이우 의원님보다는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은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경선에서 이길 자신은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저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 그 정도만 이제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국가 운영을 하고 국민들과 소통, 공감을 어떻게 하고 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어떤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나가면 저는 국민들께서 저의 어떤 진정성이나 진심이나 개혁에 대한 의지나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길을 조금 자세하게 봐주시면 예, 저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전북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늘 청문회 좀 나오셨다는 마음으로 우리 전북도민들은 상당히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집권 여당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고요. 홀대당한 기분으로 항상 지내왔기 때문에 지역 정서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수년간 무장관 시대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상처고요.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유 의원님이 속해 있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11조, 12조 가까운 예산을 배정받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6조가 조금 넘는데 우리 전주 또 전라북도 우리 시도민들께서 정말 그동안 인사와 예산과 국가의 어떤 발전 전략 차원에서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뭐 정치하는 사람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컨대 새만금 사업 같은 거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와서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합니다. 정부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뭐 다 해줄 것 같이 약속을 하다가 또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추진해 온 게 이제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비록 대구 지역구가 있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제가 지역을 따지지 않았고 또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그런 발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두 동강이 날 정도로 지역 간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지방의 발전에 대해서 지방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왔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늘 원칙을 가지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그 경우에는 정말 인사나 예산 측면에서 제가 만약 그 자리에 간다면 제가 정말 그런 점에서는 차별이 없을 거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장밋빛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현 가능한 그런 바른 청사진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원하는 모든 게 새만금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현 가능한 전략을 가지고 예컨대 새만금 안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산업들, 혁신, 창업,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어느 지방이나 네. 허황된 약속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계시는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님 같은 분이 네. 새만금 사업에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인데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을 꼭 내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새만금이 전북만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갖고 물론입니다. 계시죠? 예. 그런 국책 대형-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국가의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예, 예. 그런 네. 대형 국책 사업은 전라북도의 지역 민원 이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새만금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 30년 전에 시작될 때 그때하고 지금은 경제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농업 용지 부족 이런 거는 지금 시대 상황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새만금은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여기에 알맹이를 채워나가는 그것도 현실 가능한 거 그런 걸 해드려야 저는 전북 도민들한테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북도민들이 예산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정현 전 대표가 지역구에 가져가는 것처럼 예산 폭탄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많이 가져오면 다른 지역은 분명히 그 예산이 우리 쪽으로 오면서 손해보는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균형 발전 예. 차원에서 예산이 예. 배분이 되기를 예. 원하는 것이죠. 예. 네.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 발전 그 철학을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점에서는 인사든 예산이든 정말 전북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를 홀대하고 푸대접하고 차별한다 이런 그런 소외감,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네. 예. 큰 꿈 그리시니까 전북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전북인들의 상처도 보듬어 줄 수 예.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드 문제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상당히 신중론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대선 주자들이. 우리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사드 배치 강경하게 주장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표한 내용도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 말씀? 대구 지역구 가서는 지역구가 해당될 것 같으니까 살짝 꼬리를 내렸다 소위. 아닙니다. 예. 그런 적은 없으신지. 이재명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 국방위원을 8년을 했고요. 국방위원장까지 했고,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국방부 장관도 반대하거나 의견을 표시 안 했을 때 제가 사드를 도입해서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들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주장해왔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시장 말씀하신 거는 이겁니다. 사드를 만약 주한미군에 한 포대, 1개 포대를 배치하면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제일 처음 영남권의 그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한 개 포대를 배치하면 사드가 우리나라 남한 전역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국가의 중추 기능이 거기 있습니다. 영남권에 배치하면 지금 영남권에 이제 곧 배치를 하게 되면 수도권 방어가 전혀 안 됩니다. 그 점을 제가 그것도 국가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걸 지적했을 뿐인데 마치
영남권에 배치하면 안 되고 뭐 수도권에 배치하면 되고 이런 지역 이기주의로 저를 폄훼하시는데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사드를 언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네. 그럴 리가 없고 저는 뭐 사드가 제 지역구에 배치돼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을 더 이상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사드 배치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순도 높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제 어렵다고들 하죠. 국가적으로도 2몇 퍼센트 나온 것 같아요. 더 낮게 보는 경제학자들은 이제 1%대 성장률 예측하고 있는데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 또 노인 빈곤 문제, 집권 여당 계실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문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경제 위기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2017년 올해 경제가 만약 2%대 성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97년, 98년에 IMF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한부철강 부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만에 모든 그 위기가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버렸는데 저는 2017년 경제가 대불황, 대공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이 꼭 해줘야 되고요. 말씀하신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교통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자, 노인 빈곤층 입장에서는 국가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네. 갈수록 뭐 심각해지니까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도 도입을 해서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에 뭔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청년 배당이 됐든 수당이 됐든 그냥 현금만 찔끔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진짜 똑똑한 청년들인데 네. 이 청년들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교사 시험 준비하고 대기업 취직만 바라고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네. 청년들이 진짜 꿈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혁신 성장인데 네. 그 제일 중요한 요소가 창업입니다. 저는 특히 지방의 경우에 전주 같은 경우에 지방의 대학에 훌륭하게 투자를 해서 네. 지방의 대학생들이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고 창업에 실패해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네.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국가의 역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저는 서울, 인천, 경기 여기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전주에, 광주에, 대구, 부산에 이런 데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호 법안으로 육아휴직 3년 예. 들고 나오셨던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육아휴직 3년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육아휴직 1년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민간기업에서 보면 눈치 보고 하다가 1년도 채 안 쓰다가 어느 누가 1년 처음에 쓰기 시작하니까 확 퍼져가지고 지금은 1년 쓰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라는 거는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우리 인구 구조가 완전히 역피라미드가 되고 진짜 국가적인 대재앙이 오기 때문에 네. 이런 대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로 가야 되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미 법적으로 교사, 공무원은 네. 이미 3년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는 그렇죠. 이거 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는 네. 그래 교사나 공무원은 3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사 공무원들의 소위 말하는 합계 출산율은 일반 국민들의 합계 출산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분들이 1.4 정도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1.2 정도입니다. 0.2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난 돈을 퍼부어왔는데도 1.2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네. 그 육아의 문제가 결국은 시간과 돈의 문제인데 돈만 들여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아빠,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네. 직장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단 끌어나가고 그다음에는 기업 문화가 뒷받침돼 줘야 됩니다. 네. 그동안은 기업이 야근시키고
주말에도 근무시키고 이러면서 개인 근로자의 희생과 그걸 강요해왔고 맞습니다. 그래 희생해야지 또 직장에서 성공하는 문화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이 국가가 오히려 개인 근로자의 가정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을 거꾸로 해줄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획기적인 법안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거는 프랑스나 스웨덴 같이 결국 저출산으로 아주 재앙으로 갔다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낸 나라들을 보면 네. 결국은 그런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또 보육에 대한 국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뒷받침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1호 또 법안이기 때문에 예. 통과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추진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여기에는 남성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남성도 이상적이고 포함됩니다. 좋습니다. 네. 본인을 이제 한약에 비유하셨더라고요. 마실 때 쓰더라도 먹게 되면 몸에 좋다. 예. 예. 몸에 좋은 건 어디에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우리나라의 개혁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혁에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뭐 특별히 쇼를 할 줄도 모르고 제가 뭐 자기 PR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필요한 개혁 네. 거기에 대해서 늘 온 정신을 팔아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약이라고 보는 거는 제가 기회를 가지게 되면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그 개혁을 한번 과감하게 하겠다. 추진하겠다. 예.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당장은 쓰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 대한민국이 다시 뛰게 하고 다시 우뚝 서는데 꼭 필요한 개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유승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올해 정유년인데 닭 뛰시더라고요. 예, 음력으로 57년 11월입니다. 네, 뭔가 좋은 기운을 또 기대하고 계실 텐데 예.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예, 다음 주에 25일 경 25일. 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때 맞춰놓은 까닭은요? 저희들이 24일 날 창당을 바른정당 이제 정당이 창당 절차를 그때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당하고 나서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래 잡고 있습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전북인들의 상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예. 후보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믿어도 좋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 국민들과 공감하고 그분들의 상처, 고통을 어루만져 드리고 치유하는 게 제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민들이 그런 상처를 안고 계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관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꼭 관철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